유튜브 노음성황사에서 수험생활에 대한 많은 이야기부터 한국사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까지 더 많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편의 영화처럼 기억되는 수업 노음석입니다. 자, 이제 저희 일장정기 첫 시간인데, 사실은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그 근대기한기 문화를 정리하면서 시간이 좀 있어서 뒤에 제가 1기, 2기, 3기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은 바로 전 강의에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설명은 안 하고요. 이제 본문으로 그냥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일단 1910년대 식민통치. 자, 조선총독부. 그래서 원래 있었던 통감부가 1910년 국권피탈 이후에 조선총독부로 확대 개편됐다 그랬죠. 그럼 일단 조선총독이 어떤 사람이냐? 이게 되게 특이해요. 조선총독이 정말 어디에도 제어를 받지 않아. 그러니까 조선총독은 육군 이제 해군 대장 중에 임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별 4개. 그러니까 군인 중에 최고가 포스타잖아. 그래서 대장 중에 임명을 하는데 이게 이 총독이 얼마나 웃기냐면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구조가 일왕이 있잖아요. 일왕. 그러면 일왕 밑에 그러니까 일본의 내각이 있어요. 일본 내각. 일본 내각의 수반이 일본은 총리죠. 총리. 그렇죠? 내각을 이끄는. 그런데 조선 총독이 이게 되게 얼마나 웃기냐면 조선 총독이 그러니까 일본 내각 소속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 있냐? 따로 그러니까 일왕 직속으로 따로 있어요. 따로. 여기 조선 총독은 따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황당한 게 이게 뭔 소리냐면 그러니까 조선 총독은 일본 내각 그러니까 총리의 통제를 안 받아요. 그래서 당시에 일본 어린이들이 가장 되고 싶어 했던 게 총독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총독이 짱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초등학교 때 어릴 때 어른들이 너 커서 뭐 될래? 꿈이 뭐니? 그러면 여러분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뭐라 그랬어요? 뭐 대통령 뭐 이런 거 하는 거잖아. 아니야? 대통령 아니었어? 아니 진짜 초등학교 때는 그런 거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나이 들고 이제 저처럼 이렇게 나이가 됐는데 예를 들어 당신 꿈이 뭐예요? 막 대통령 막 이러면 사람들 내 주변에 안 와요. 됐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대통령이라고 하는 거지. 근데 당시에 일본 어린이들한테 가서 너 꿈이 뭐니? 그러면 조선 총독이라 그랬어. 왜냐하면 일왕은 여러분 내가 꿈을 갖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이거는 태어나는 순간 정해지는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총리? 재미없다고. 맨날 그 일본 내부 정치에 뭐 휘둘리면서 또 선거 신경 써야지. 선거에서 또 안 좋으면 뭐 총리 바로 바뀌지. 막 조선 총독이 짱이에요. 그래서 조선 총독은 특이하게 일본 천황 직속입니다. 됐죠? 그래서 최고의 통치자. 그리고 한반도 내에서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 그 다음에 군대 통수권까지 완전히 갖고 있는 한반도의 절대자예요. 그죠? 자, 그 다음 그 밑에 뭐가 있냐면 치안을 담당하는 경무총감과 일반 이제 행정을 담당하는 정무총감 이렇게 2인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천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여러분 중천은 뭐냐면 여러분 이게 중천 얘기는 우리가 고려 시대에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려 때 그 굉장히 핵심적인 기구가 그러니까 궁국 기물을 담당하고 왕명 전달했던 게 중천인데 조선이 되면 사실은 그냥 왕족들한테 명예직으로 주는 약간 좀 그 허수아비 관청이 된다 그랬지. 그래서 독립협회가 사실은 그렇게 이름만 그러니까 명목상으로만 유지되던 중추원을 우리가 의회식으로 개편하자는 걸 독립협회가 그 만민공동회하고 헌의육조 체결될 때 보면 합의될 때 요 얘기를 한번 했었잖아요. 그런데 일제강점기에 이게 다시 사용돼요. 그래서 중추원이 그러니까 조선총독부의 자문기구로서 만들어집니다. 근데 실제로는 뭐 아무런 실권도 없고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조선인들 특히 친일파들을 뭐 이제 중추원에다 넣은 다음에 우리가 식민지 니네 조선의 정책을 펼 때 조선 애들의 의견 물어볼게 이런 형식적 기구예요. 됐죠? 자, 이게 중추원입니다. 자, 그 다음 갈게요. 주요 정책. 여러분 이건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1기 무단 통치의 가장 상징적 키워드가 뭐라 그랬어? 무조건 헌병입니다. 헌병. 됐죠? 그 다음에 범죄 직결례. 범죄 직결례도 또 시험에 제법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붉은색으로 체크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 범죄직결례가 뭐냐면 사실 헌병이 갖고 있는 권한이에요. 헌병. 그러니까 경찰은 그러니까 행정을 담당하는 거잖아. 행정 중에 치안의 영역을 담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원래 그 민주사회는 상권 분립이 돼 있지 않습니까? 입법, 법을 제정하는 기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법을 위반하면 그 위반한 거를 예를 들어 뭐 잡거나 또는 뭐 예를 들어 뭐 벌금을 물리거나 뭐 이렇게 하는 행정의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법에 잘 적용됐는지 최종적으로 법률에 적용하는 사법부가 있잖아요. 법원이. 그치? 이게 상권 분립의 기본이죠. 근데 범죄직결례는 뭐냐면, 그러니까 헌병경찰에 한해서 예를 들어 그 자리에서 그냥 내가 마치 판사처럼 그냥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군인들이 전쟁 시에 이게 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그 상황이 한반도에는 그대로 적용되는 거야. 요건 내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휘관이 그냥 직결 처분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중죄는 아니고 경범죄에 한해서 뭐 예를 들어 조선인이 길거리에서 뭐 이상한 행동을 했다, 뭐 고성방가를 했다, 또는 내가 이제 뭐 경찰인데 길을 가는데 조선은 어떤 사람이 조선 놈이 우통을 까고선 막 삽질을 하고 있는데 그 우통을 벗은 모습을 보고서 내가 혐오감을 느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냥 법률 적용이 되는 거야. 그래서 너는 벌금 100원 이렇게 매기는 거예요. 너는 태형 20대. 그냥 그 자리에서 마치 판사가 판결 내리듯이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범죄직결례예요. 됐죠? 네. 자, 그다음 조선 태형령 이것도 여러분 태형 인간의 몸을 때리는 건 굉장히 그러니까 비인간적인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갑오개혁 때 없어져요, 태형이. 근데 이 태형을 부활합니다. 1912년에. 근데 참고로 이게 1912년에 부활을 하는데 이 태형령은 왜 조선 태형령이라고 하냐면 조선인에 한해서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도에 맞춰서 백성들의 수준에 맞춰서 일본인들은 말을 해도 다 알아들어. 그러니까 일본인은 때릴 필요가 없어. 근데 니네 조선 놈들은 말을 해도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꼭 말을 해야 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니들은 좀 맞아야 돼. 그래서 맞으면 빠릿빠릿하게 움직여. 그래서 조선인들은 아예 합법적으로 패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 민족 교육의 억압. 그래서 교사들도 제복 입고 칼 차고 수업합니다. 이걸 일명 무감복제라고도 하거든요. 뭐 모르셔도 돼요. 기본적인 이제 목적은 뭐냐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도 이제 교단에 서서 수업을 하는 사람인데 뭐 이제 이런 옷 입고 이렇게 나와서 수업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야? 제대로 제복 입고 칼 차고 그러고 들어가서 수업을 해. 그러면 수업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수업 시간에 졸아? 어딜 졸아? 막 칼을 내가 막 나가무라사 하면서 칼을 막 휘두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겠죠? 아니야? 웃겨? 아니야.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하니까 웃긴 거지. 칼 차고 무섭지.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공포 분위기 조성하는 거고, 그 다음에 1차 교육령, 요건 이제 뒤에 또 따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사립학교 이제 탄압하는 거예요. 왜냐면 민족운동가들이 사립학교 막 자꾸 만들고 그러거든. 자, 그 다음에 1910년대 이제 경제수탈로 갈게요.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토지조섭. 여러분 이거 완전 중요해요. 완전 중요해. 각종 시험에서 1기 토지조섭이 무조건 제일 중요합니다. 됐죠? 자, 토지조섭 갈게요. 토지조섭은 앞에서 이거 기억나요? 경제 파트는 그러니까 너무 디테일하게 외우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벌어졌구나. 얘네들이 이걸 하려고 그러는 거구나. 라는 걸 아시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 바로 지난 강의에. 기억나요? 일기는 뭐라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게. 일기는 뭐라고요? 헌병 제복 입고 똥폼 잡으려고 온 거 아니라니까. 뭐야? 돈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식민지에서. 그쵸? 재정확보예요. 2기는 뭐라고요? 일본의 근대화야. 일본이 1910년대 본격적으로 이제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그 일본 자국 내에서 생긴 모순을 한반도에서 해결하겠다가 2기야. 20년대. 30년대 경제수탈은 뭐라 그랬어? 대외침략. 전쟁이에요. 그래서 만주사변 이후 중일전쟁 이후 이렇게 가면 돼요. 그죠? 자, 시작합니다. 일단 토지조사업도 가장 기본이 우리가 앞에서 여러분 정대사 할 때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재정확보의 가장 기본은 국가재정은 지세와 인세예요. 됐죠? 그러니까 토지조사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사실은 양전입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정확하게 측량해서 토지세를 제대로 부과하겠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은 재정확보예요. 자, 그런데 얘는 좀 특이한 게 말은 뭐라 그랬냐면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겠다라는 명분으로 해요. 그런데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재정 확보죠. 왜냐하면 토지세 걷는 건 국가재정의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토지 약탈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네들이 조사하는 게 아니라 토지 소유자들로 하여금 신고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고주의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정해진 기간 내에 절차에 따라 소유주가 신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고주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명분이 뭐냐면 이게 뭐랑도 맞물려 있냐면 앞에서 내가 수업할 때 얘기했는데 식민지 근대화론. 그러니까 지난 35년 동안 한반도를 근대시킨 건 우리다 라고 얘기할 때 얘네들이 얘기하는 게 이거라 그랬잖아요. 중세부재론. 그러니까 중세봉건제 사회라는 게 니네들은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냥 고대 노예제 사회에 머물러 있다. 이 말 기억나세요? 근데 중세봉건제 사회, 이 봉건제 사회의 핵심 개념이 뭐냐면 바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에요. 토지관계. 그러니까 얘네들의 논리가 뭐냐면 이거야. 야, 그래서 보세요. 이 명분 이거라니까.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겠다는 거야. 니네 토지 소유권 알아? 그런 개념 없잖아. 니네는 수조권이라는 것밖에 없잖아. 다 왕토 아니야, 왕토? 다 땅은 왕의 거 아니야? 니네는 그냥 고대국가에 머물러 있잖아. 토지를 매개로 해서 서로 주고받고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토지 생산성이 중요해지고 그 사회에서 토지가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이 되는 게 그게 봉건제 사회야. 그런데 너희들의 역사에는 봉건제가 없잖아. 너희들은 늘 고대 노예제 사회에 머물러 있잖아. 그냥 양반이라는 주인과 노비라는 노예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있냐? 있어? 그러면 너 근데 단어가 무슨 뜻인지는 아냐? 그러면 니네가 증명해봐. 네 땅인 걸. 이게 신고주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이게 정해진 기간도 되게 짧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원하는 문서도 너무 많아. 뭐 지형, 지목, 뭐 별걸 다 서류로 써서 증명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내야 될 서류,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딱 듣잖아? 그러면 멍한 거야. 뭔 소리야? 그리고 뭐가 이렇게 복잡해? 이거 대대로 우리 땅인데요?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게 굉장히 복잡했다고. 그래서 1910년에 먼저 얘네들이 토지조사국이라는 걸 만들어요. 토지조사국이라는 걸 제일 먼저 만들어. 국원비탈 이후에. 1910년에. 그래서 우리가 토지조사 사업을 보통 10년부터라고 말하는 건 요걸 10년에 미리 만들어서 얘네가 쭉 먼저 조사를 해요. 자기들이. 그런 다음에 토지조사령을 공포하는데 그게 12년이에요. 아까 제가 조선태웅령도 12년이라 그랬죠. 그래서 일장전기 1기에는 요 12년이 되게 중요해요. 자, 어쨌든 간에 뭐 연돌 꼭 외우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다는 얘기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신고주의 원칙이기 때문에 신고된 소유권만 인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절차를 잘 모르거나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국가의 도움이 필요해. 공무원의 도움이 필요해.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도움을 받지 못해서 내가 신고를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 몰 딱 정해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싹 다 뺏기는 거야. 됐죠? 거기다가 신고 주체가 애매한 땅이 있죠. 예를 들어 국공유지는 국가가 해야 되잖아. 그럼 국가 땅 무조건 다 뺏기는 거고. 그 다음에 미신고 땅들 중에 그 신고 주체가 불분명한 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마을의 공유지. 마을의 공유지. 또 엄청 부러진다. 마을의 공유지. 여러분 이거 누가 신고해? 이장이 신고해? 여러분 이장이 마을의 대표긴 하지만 마을 땅의 땅 주인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공유지 같은 거 신고 주체 없잖아. 싹. 그 다음에 문중의 땅. 예를 들어 우리가 예를 들어 무슨 경주 최씨 가문인데 무슨 파. 그래서 이제 그 문중에서 쭉 내려오는 땅 막 선산을 비롯해서 막 땅이 잔뜩 있다고 해봐. 그럼 여러분 보통 우리가 종손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데 그 종손이 그 상징성은 있지만 그 사람 여러분 땅 많이 마음대로 처분 못합니다. 그 문중 사람들이 다 허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집안에서 내려오는 선산 같은 거 만약에 개발되거나 그래서 만약에 그 땅 할 때 보면 그 문중 사람들이 모여서 다 이렇게 공동으로 다 사인하고 그렇게 재산 분배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체가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이런 땅 싹 다 뺏기는 거야. 전부 어떻게 된다? 몰일이 지나고 나면 조선 총독부 소유가 됩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땅을 약탈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이제 굉장히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농민들이 엄청 몰락하거든.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말하는 농민은 지주의 반대말로 지금 사용하는 거예요. 다시 건물주, 자기 건물에서 자기 사업하는 사람도 있겠죠. 이런 사람들은 자영농이야. 근데 제가 지금 쓰는 농민이라는 표현은 소작농을 지칭하는 말이야. 땅 주인이 아닌 농민.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외식업을 하는데 제 건물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어딘가 건물주한테
뭐 1층에 뭐 예를 들어 뭐 30평이다. 그럼 내가 거기를 임대를 한 거야. 그래서 임대해서 거기서 만약에 식당을 해. 그럼 나는 임대사업자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거기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건물주한테 월세 내면서 내가 사업을 하는 거잖아. 그쵸? 그런데 그 농민들에게 인정해주던 관습상 경작권이 싹 다 부정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됐죠? 근데 이게 되게 황당한 게, 그러니까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여러분 이런 거잖아. 건물주들한테 자기 건물인지를 신고하라고 시킨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1층에 지금 임대 들어왔어요. 내가 만약에 임차인이야. 임대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뭐 2층에 또 누가 또 하고 뭐 3층에 누가 있고 또 뭐 건물주는 예를 들어 4층에 살아. 그러면 1층, 2층, 3층은 지금 건물주한테 월세 주는 사람이잖아. 이 사람은 신고의 주체가 아니잖아. 만약에 4층에 주인이 살고 있으면 이 사람이 신고의 주체죠. 그쵸? 그런데 그럼 이건 그 사람과 관계된 얘기잖아. 왜냐면 신고주가 신고하는 거니까 소유권을 확립하겠다. 맞잖아. 그런데 이게 끝나고 나면 되게 어이없는 게 뭐냐면 그 임대사업자들 있죠. 1층, 2층, 3층에 있었던 이 사람들에게 관습적으로 인정했던 모든 권리가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토지조사 사업은 이게 끝나고 나잖아.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지주의 권한이 되게 세져요. 됐죠? 그러니까 이 토지 신고를 해서 자기 땅을 인정받은 지주 있죠? 지주의 권한이 굉장히 커지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토지 사업이 끝나고 나면 지주들이 본격적으로 친일화돼요. 자, 다시 얘기하면 건물주는 토지 사업이 끝나고 나면 자기 땅을 뺏기지 않았다는 가정 속에서 훨씬 더 좋아지는 거야. 다시 해볼게요. 제가 1층에서 사업을 하는데 월세가 예를 들어 300이야. 예를 들어 매달 내가 300만 원 뭐 예를 들어 한 30몇 평 쓰는데 뭐 내가 300을 내요. 2층은 예를 들어 월세가 뭐 150이야. 그리고 3층은 월세가 100만 원이야. 뭐 이렇게 1, 2, 3층 만약에 그 건물주한테 월세를 내고 있다고 해봐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대한민국에도요.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2년, 그리고 이제 법률도 바뀌어서 한 4년 정도 보장해 주죠. 그리고 이제 상가들은 요즘에 법률도 바뀌어서 임대차 보호법에 비해서 좀 더 길게 보장해 줘요.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내가 1층에서 만약에 고깃집을 했다? 삼겹살 지급을 했어? 근데 막 대박 난 거야. 그때 엄청 잘 돼. 그러니까 건물주가 보니까 야, 이 우리 동네 보니까 삼겹살 집이 없어. 야, 여기 삼겹살 잘했네. 여기 1층 보니까 야, 뭐 별것도 없어. 근데 여기는 원래 삼겹살은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고 요 근처에 보니까 생각보다 괜찮은 삼겹살이 없는 거야. 보니까 가격도 그렇고 야 여기 올 수밖에 없네. 대박 잘 돼. 그래 건물주가 무슨 생각했냐면 요거 봐라. 그러더니 어떡하냐면 1층 사업자를 갑자기 내보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사업하고 있었잖아. 그럼 갑자기 와서 뭐라 그러냐면 야 다음 달부터 월세 700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300 냈었잖아. 700이다 800이다. 싫어? 나가. 그래서 나 무조건 날 쫓아내는 거야. 됐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조건으로. 그런 다음에 자기가 고저 삼겹살집 하는 거예요. 예전에 실제로 여러분 이런 일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일정 기간 동안에는 물론 1층에 현재 임대사업자는 이 건물의 소유주가 아니죠. 그러나 부분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거야.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조선에도 존재했었다고요. 그래서 지주들이 소작농을 거기 이제 농사 짓고 있는 농민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막 쫓아낼 수가 없는 거야. 쫓아내려면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돼. 이해됐죠? 그러니까 소유권 아니지. 소유주는 지주잖아. 그런데 일정 정도의 부분 소유권을 인정해 줬다는 얘기야. 관습적으로 서로. 이해됐죠? 오늘날 그러니까 그 남의 건물에 임대 들어와서 임대 사업 하시는 분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신 거죠? 그런데 조사비 끝나고 나면 되게 어이없는 게 여러분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신고의 주체도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끝나고 나면 농민들의 권한이 싹 다 부정되는 거예요. 오직 토지에 대한 권리는 소유권 하나로 단순해져요. 그러면 누가 유리해진 거야? 지주가 유리해지는 거야. 오히려 이전보다 일본이 토지 사업이 끝나고 나면 이 사람들 더 유리해져. 그러니까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월세를 300, 200, 150 뭐 이렇게 받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야? 내 마음대로야. 야 1층 너는 다음 달부터 1000. 야 2층 야 너는 400. 야 그 밑에 너는 뭐 300 이렇게 마음대로. 이게 됐죠? 싫어? 나가. 이해되시죠?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되시죠? 그러면 지금 그 남의 건물에 들어와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안 그래도 약자인데 더 불리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농민들의 몰락이 본격화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농민들은 기한부 계약제 소장농으로 전락해요. 그러니까 건물주들 마음이야. 야, 그래? 그러면 내가 봐준다. 야, 800은 좀 심한 것 같고 내가 특별히 월세 그냥 500만 받을게. 그런데 대신에 너 내가 딱 1년만 한번 지켜볼게. 그래서 한번 해보고 아니다. 한 6개월만 해봐라. 야, 해보고 너 만약에 별로거나 너 좀 이상하게 하거나 막 건물이 좀 너 때문에 지저분해지거나 그러면 너 내가 나가라면 그냥 나가는 거야. 끝.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어떠한 보장도 받지 못해. 이게 철저하게 약자가 되죠. 그러니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아예 이제 기한부 계약제 소용료로 전락하면서 국외로 나가게 돼요. 됐죠? 이게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였어요. 이렇게 되죠? 네,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약간 어려운 얘기인데 그냥 살짝 그냥 들어만 두시면 그래서 토지조사 사업은 또 하나 어떤 목표가 있었냐면 이게 소유권 중심으로 단순화하면서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소유권 중심으로 그냥 모든 권리들은 다 부정하거든. 소유권 중심으로 단순화시켜요. 소유권 중심으로. 근데 일본이 그러니까 식민지 조선을 소유권 중심으로 이렇게 토지에 대한 권리를 단순화시킨 게 사실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들어만 두세요. 이게 뭐냐면 이걸 통해서 일본이 진짜 원했던 건 토지 전용의 용이성을 높이는 거예요. 토지 전용의 편의성을 높이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그러니까 전용이라는 게 뭐냐면 토지의 용도를 바꾸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경기도 부근에 경기도 남부 수원 근처의 어떤 땅에 내가 철도를 깔려고 한다. 거기다가 공장지대를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원래 그 동네에 살던 사람 있잖아. 그리고 그 동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보통 토지 개발이 이루어질 때 사람들이 잔뜩 모여 사는 마을 있잖아요. 이런데 개발 잘 안 해요. 왜냐면 진짜 복잡하잖아. 그리고 실제로 보상을 조금 해준다고 해도 보상 많이 해줘야 돼. 되죠? 그러니까 제일 편한 게 그래서 요즘에 지방도시들 가면 아니 서울도 그렇죠 특히 지방도시들 가면 그런 얘기 여러분 그런 거 되게 심해요. 구도심 있잖아. 구도심들이 대부분 지방도시들이 죽어 있고 새롭게 만든 그러니까 신도심 있잖아요. 여기가 완전히 중심이 돼 있어. 이게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원래부터 그 도시의 지방도시의 원래 중심 지역은 개발하기가 어려운 거야. 왜냐하면 국가 입장에서 토지 매입하고 보상해주고 이게 어렵잖아요. 내보내고 절차가. 근데 그 옆에 그냥 허허벌판 같은 데는 만들기 딱 좋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면 어쨌건 이런 개발을 할 때 용도를 변경시켜야 될 거 아니야. 토지에 대한 용도를. 됐지? 그럼 용도를 변경할 때 그걸 편하게 하는 거야. 예를 들어 땅 주인 말고 여기에 임대 들어서 농사를 누가 짓고 있대. 여기 임대 들어서 누가 비닐하우스 하고 있대. 그 딴 놈들은 모른다는 거야. 니들은 뭐냐. 그러니까 국가는 뭐만 인정하겠다? 소유권. 나는 소유권자랑만 얘기하겠다. 그러니까 소유권자만 배상해주면 토지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쵸? 끝. 자, 그 다음 1910년대 자, 그래서 시민통치, 1910년대 시민통치에 대한 말씀 드렸고요. 요 문제는 좀 이따 합시다. 좀 이따 하고. 이게 왜 먼저 나왔어? 자, 그 다음에 산업침탈로 갈게요. 1910년대 회사령. 됐죠? 자, 회사령은 회사 설립은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게 하는 거야. 이거는 민족 자본. 그러니까 조선 애들이 산업활동하겠다. 근대 산업을 일으키겠다. 이렇게 막 날뛰는 걸 막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령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일명 허가제입니다. 허가제. 그래서 여러분 이게 허가제의 반대말을 이해하시는 게 더 편해요. 요거의 반대말이 뭐냐면 신고제야. 신고제는 뭐냐면 시장 진입이 자유로운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요즘에 내가 수입이 줄었네.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일을 좀 더 해야겠다. 그래서 요 앞에다가 노량진 요 앞에다가 조그만하게 한 3평, 4평 해가지고 점퍼를 하나 얻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예를 들어 순대볶음을 해. 순대볶음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해법 순대. 그래서 막 순대를 떡볶이랑 순대를 막 팔어. 됐죠? 그러면 여러분 이 관할관청이 어디냐면 지금 관할관청이 어디겠어요? 내가 바로 요 밑에서 하면 어디긴 동작구청이지. 그래서 동작구청에 가서 나 그냥 신고하고 영업하면 돼요.
단 뭐만 안 하면 되냐면 불법 행위만 안 하면 돼. 예를 들어 뭐 순대를 식용으로 쓸 수 없는 순대를 막 남들이 버린 순대를 내가 갖고 와서 막 판다든가, 또는 떡볶이 들어가는 고춧가루를 아끼기 위해서 내가 밤마다 막 빨간 벽돌을 막 이렇게 갈아서 넣는다. 여러분 이건 불법이잖아. 이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걸 빼고서는 신고하고 바로 영업이 개시가 가능합니다. 됐죠? 그러니까 뭐 나중에 여기 이제 뭐 공무원 될 분 계시면, 나중에 공무원들이 사실 뭐 이런 인허가 이런 거에 많이 관여하는 게 뭐 공무원이죠. 허가제는 뭐냐면 그게 아니에요. 신고제는 시장 진입이 자유로운 거고, 허가제는 국가가 특별히 시장 진입을 막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은 이동통신 같은 거 생각하시면 편해요. 예를 들어 핸드폰, 됐죠? 아니, 핸드폰 제조하는 거 말고 이동통신 서비스. 여러분 지금 핸드폰은 여러분이 무조건 셋 중에 하나 아닙니까? 번호가? 아니, 번호 010은 다 똑같지만 어쨌건 회사는 셋 중에 하나잖아. 그죠? SK든가 KT든가 LG든가 이거 말고 있어요? 저는 뭐 삼성폰 쓰는데, 아니 그거는 핸드폰이 삼성이고 이동통신 서비스는 삼성이 없잖아. 그럼 삼성이 왜 이거 안 하겠어요? 핸드폰도 만드는 회사인데.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야. 하고 싶다고 해서 국가에서 인허가를 안 해주니까. 됐죠? 그래서 이동통신은 딱 3개만 한다. 그래서 이제 3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진입이 자유롭지 못하잖아. 이게 허가제야. 이해되신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조선인들이 막 산업하겠다고 막 함부로 회사 설립하고 이런 거 못하게 막는 거죠. 자, 그 다음 나머지 다 제정학과야. 보세요. 산림. 우리나라 나무 되게 많지? 그게 전부 일본 거야. 그 다음에, 아니, 조선 총독부 거야. 특히 일본 애들 막 생선 엄청 좋아하잖아. 그쵸? 그 다음에 광업, 땅에 묻힌 거. 그 다음에 임야조사료. 됐죠? 이거 전부 뭐다? 다 조선. 이거 전부 뭐라고요? 앞에서 얘기했던 제정학부. 끝.